되게 하방이 되게 둔탁해요. 이제는 그런 애들은 오를 때 뭐 빠르진 않겠지만 하방을 조금 막아놓는다는 입장에서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다 볼 수 있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이언트TV의 금나무 언니 김금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곽상준 신한금융투자 강북센터 지점장님 모시고 이제 증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증시 각도기로도 유명하신 전문가십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요즘 뭐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뭐 7월까지는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뭐 8월 들어서 꺾이고 지금도 좀 박스권에 갇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원인 어떻게 보시나요? 박스권에만 갇혀 있으면 다행이죠. 떨어질까봐 이제 그게 걱정인데 한국의 자체적인 흐름이라기보다도 지금 미국 시장에 연동되는 흐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미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여부인데 미국 그 연준의 최근에 했던 태도들을 보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걸 결코 원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게 파월 의장의 지난 전기의 임기 동안 그리고 그동안 그리고 코로나 대처 이 모든 과정에서 보여준 파월 의장의 태도 그리고 연준의 태도는 시장 친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리 이 정도 올렸으니까 앞으로 금리 한 1% 정도 더 올리면 끝이 나겠네 이러면서 한 30% 떨어졌던 지수의 절반 가까이를 회복을 시켰죠. 나스닥 같은 경우 30% 넘게 빠졌다가 꽤 많이 올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던 게 닐 카스카이 옛날에 비둘기파라고 분류되는 연은 총재께서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시장이 우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모를 하면서 이유가 없는데. 네. 그러면서 시장이 떨어지니까 해피하다라고 그랬어요. 아.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시장이 사실은 깜짝 놀란 거죠. 연준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장 친화적인 연준이 아닐 건가 보다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크게 다시 밀렸던 것이고요. 뭐 전 저점 테스트 근처까지 가는 상황들이 온 것이고 이게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함의를 담고 있어요. 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며 그 상태를 어디까지 유지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는 좀 하다가 말겠지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go and stop 안 하겠다. 즉 올렸다가 경기가 조금 출렁거릴 것 같으면 금리를 다시 내려주고 이런 행동 안 하겠다라는 걸 계속 천명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니까 잭슨 연설 이후로 혹시 이러면서 이제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채권 시장에서 굉장히 반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준의 행동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훨씬 더 민감해요. 채권이 더 민감하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채권은 금리가 생명이에요. 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네, 반대로 갔죠. 네. 그냥 금리에 따라서 자기 가격이 결정되는 애들이에요. 다른 이슈가 없어요. 그냥 금리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자기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주관하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오면서 드디어 채권 시장이 9월달 연준 FOMC 회의에서 75bp를 올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오늘부로 좀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찍는 바로 추석 직전에.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은 조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좀 떨어졌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저거예요. 얼만큼 충분히 떨어졌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더 떨어질 건지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졌으면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금리를 올려도 그냥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더 이상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증시는 조금 애매하고요. 조금 애매하고 한국 증시는 업종에 따라 틀린데 예를 들어 2차 전지라든가 몇 가지 업종 요즘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회자되어지는 그런 쪽은 이제 가격이 조금 높아졌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업종은 시장에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떨어질 때는 좀 둔탁하고 오를 때는 좀 빠르게 오를 수 있어서 이런 쪽을 잘 비집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반도체 오를 거냐. 근데 반도체는 시간을 상당히 끌었다가 올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반도체를 좋게 보시는 분은 지금부터 1년 동안 분할 매수하시면 내년 이후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업종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떨어져서. 그래서 아주 낮은 가격에 형성된 업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방어를 잘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 굉장히 보수적인 종목들이요. 오래된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되게 하방이 되게 둔탁해요. 이제는. 여기서 이미 많이 빠졌고 많이 여기서 떨어졌죠? 더 빠진다는 건 청산 가치를 미달해도 너무 미달하는 거거든요. 그 장부상에 있는 가치보다 네. 주가가 더 낮아지는 거죠. 훨씬 낫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둔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오를 때 뭐 빠르진 않겠지만 하방을 조금 막아놓는다는 입장에서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추석 이후에 이 영상을 보실 시청자분들께 그때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또 9월 FOMC가 예정이 돼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FOMC 회의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제 지겹다, 힘들어 죽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때문에 지금 다들 눈치 보기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분위기가 50bp 할 거라고 했다가 최근 들어오면서 잭슨홀 연설 이후로 75bp 인상할 거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디서 보냐면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채권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네. 채권 시장의 금리가 버티다 쫙 올랐습니다. 심지어 이번 잭슨홀 연설 전에 좀 과했어요. 이 채권 시장이 10년물 금리가 2.6대까지 갔습니다. 2.6. 지금은 10년물 금리가 3.2, 3.3까지도 갔었거든요. 예, 지난번 6월달 패닉셀, 채권 시장에 패닉셀이 있었어요. 그 패닉셀 나온 이후로 가장 높은 금리가 왔는데 이거는 결국 자기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금리를 프라이싱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FOMC에서 만약에 75bp를 올리거나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주면 마진매를 다 맞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FOMC 지나고 나면 조금 숨고르기, 숨고르기나 이제 조금 안정된 그런 변동성이 조금은 완화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럼 인플레가 유지되면 고금리 수준이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서 그러면 경기가 죽게 돼 있어요. 금리가 높으면 경기가 죽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모기지 30년 금리가 5.9가 넘었어요. 5.9가 넘으면 어느 정도인 건가요? 5.9%는 1억 빌리면 59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돼요. 네. 네. 옛날에는 그 3%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6% 됐잖아요. 네.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돼서 이제 경기도 둔화가 되는. 그러니까 그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모기지 둔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돈 빌려서 활동을 하려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이유 뭡니까? 금융이 도와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 그래 차 한 대 살게, 자 주머니에 자 주세요. 이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돈을 모아서 쏘거나 아니면 금융의 도움을 받아서 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대출이든 받고 집을 살 때도 나 주머니 쌈짓돈으로 이 집 살게 마음에 드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결단을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이자를 몇 년간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죠? 못 사죠. 네. 그렇죠. 이자가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지면 바로 그거거든요. 금리가 높은 상태, 지금 기준금리를 4%로 해서 꽤나 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준금리가 4%면 말이죠. 회사채 금리는 6%, 8%, 10% 이렇게 됩니다. 막 치솟는 거죠. 기준금리라는 건 미국의 중앙은행이 결정한 금리잖아요. 미국의 중앙은행 믿을만 합니까? 안 믿을만 합니까? 완전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있는 거잖아요. 보증이잖아요. 그러면 얘네의 금리는 확고부동한 안전하고도 초안전한 금리예요. 그렇죠. 근데 회사들은 다르잖아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부도가 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부도에 대한 프리미엄을 금리로 얹어줘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신용 스프레드를 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신용도와 중앙은행의 신용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금리가 4%가 되면
시중에 돌고 있는 자금의 금리는 한 8%, 7%막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못 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못 쓰면 경기가 침체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하고 있냐면 경기 침체가 올 거네. 그럼 결국 침체가 오면 뭐를 합니까? 보통 금리를 낮춰주거든요. 돈을 풀어주는 거예요. 시중의 유동성을. 네. 금리를 낮추는 행동이. 그러니까 돈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거든요. 그럼 너희는 당연히 금리를 낮출 거야 라고 생각을 채권 시장이 하죠. 그래서 채권 시장 어떻게 되냐면 지금 당장은 금리가 높지만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장기 금리는 내려가고. 낮춰서 거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친구 사이에요. 돈을 빌려줘요. 100만 원만 빌려줘 했는데 하루 빌려줘 하면 그냥 빌려주겠죠. 그쵸. 그럼 근데 1년만 빌려줘. 음. 좀 생각이 되죠? 1년? 내 쓸 돈 1년? 알았어. 5% 이자 줄게. 그럼 오케이 할 수 있죠. 그쵸. 그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는? 보통 올라가야 돼요. 내가 지금 써야 될 걸 안 쓰고 너한테 빌려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빌려줄수록 높은 금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앞으로 경기가 떨어질 거라고 하면 장기 금리를 낮춥니다.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이 발생하죠. 역전이 되죠. 예. 네. 그럼 이게 은행 입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경기가 침체가 됩니다. 이걸 그냥 교과서 달달 외우듯이 국사책 외우듯이 외우시면 안 되고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예금을 받아요. 일반인 다수들한테. 네. 그래서 그냥 1%, 2%, 3% 뭐 이런 작은 금리를 줘요. 이 사람들이 집 살 사람들한테 돈을 꿔줄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 더하기 얼마를 붙여서 돈을 꿔주죠. 예금보다 대출이자가 더 높은 거죠. 당연하죠. 예. 그게 마진이잖아. 네. 공짜 장사가 아니거든. 원재료가 이거고 나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데 제품은 신용이지. 우리가 보장한다 하는 신용이 나의 제품이고 거기서 마진을 따서 주는 거죠. 네. 1%든 2%든 3%든 이걸 따서 주는데 장기 금리가 낮다? 얘네한테 이게 금리가 낮으면 얘네한테 금리를 낮게밖에 못 주는 거예요. 시중 금리가 낮으면. 근데 조달 금리 높다? 어떻게 되죠? 돈을 안 빌려줘요. 시중에 돈이 말라버려요. 네네. 그럼 불경기가 오는 거예요. 아. 시중에 돈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금리를 그렇게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다시 정리를 하면 유가가 떨어진 것 때문에 네. 미래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가 높기 때문에 주택도 지금처럼 호황이 가지 않고 조금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떨어지게 될 거예요. 네. 주택도.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 시간이 지나면 잡히는데 이번에 CPI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고 네. 그리고 CPI가 전월 대비 떨어지는 게 폭이 크면 클수록 시장은 안심할 겁니다. 시장은 안심할 거고 근데 이게 안 크면 또 조금 더 고민을 하겠죠. 연준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테니까 FOMC에서 네. 높게 금리를 올릴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CPI를 보시면 연준이 어떻게 하겠다는 답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참여자들은 행동을 할 거예요. CPI 보고 연준이 이렇게 하겠구나 상상을 하고 행동을 하죠. 그게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 겁니다. 이게 좀 사실 지겹네요. 올해 내내 3월부터 FOMC 뭐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했다가 눌렸다가 하는 게 반복되는 네. 장세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코스피가 뭐 전저점 한 2200선까지 깨고 뭐 약간 폭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예를 들어서 그 유가가 계속 잘 떨어지지 않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안 좋은 상태가 유지되거나 그 다음에 금리가 정말로 더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뭐 열려 있죠. 하방이 열려 있습니다. 그걸 닫혔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한국은 미국보다 더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녹이고 있다. 안 좋은 흐름들을.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상당히 됐다?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